네,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도 뚝 떨어졌죠.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서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죠.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낸 김 소장에게 부동산 시장의 미래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기 조장한다는 비판 좀 많이 사라졌습니까? 한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영끌 오적이라는 말이 또 유행했었는데요. 영끌 오적 중에 한 명이에요. 아직까지 3위에 랭킹돼 있는 거 보면은 뭐 10년째 계속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하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울 부동산. 2017년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좀 서울 부동산에 좀 주목하는 이유. 뭐 서울 부동산이 워낙 가격이 높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특별히 더 김 소장만의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 지금 이제 하락장이기도 하고 조정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조금 이렇게 좀 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이 되는 지역들을 서울로 한정을 했고요. 마침 또 올 1월 달에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이 발표가 됐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에 냈던 책이 서울 부동산의 미래였는데 그 책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었어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었었고요. 올 1월 달에 확정 발표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서울의 미래를 예측했던 책이 이번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그다지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김 소장님 보시기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뭐 핵심 내용이랄까 좀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시나요? 어떤 게 핵심 내용? 이전까지 서울은 이제 꽉 찼잖아요.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자라고 했던 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강남권만 조금 더 부각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정기 답보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그러면 왜 강북이라든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개발이 안 됐을까?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땅의 밀집도를 높여서 여러 가지 복합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일자리도 들어가고 주거도 들어가고 상업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강북이라든지 비강남권 지역에도 조금 적용하게 되면은 서울이 골고루 발전함으로써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을 좀 설명을 했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책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잘 뜯어 보면 서울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를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좀 저평가됐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좀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실제 좀 가시화된 지역들을 좀 주목해 본다고 하면은 뭐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 2040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점하고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있어서도 그런 입지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뭐 기왕 저평가됐는데 MZ세대가 보기에 참 좋을 것 같다. 10년, 20년 어느 지역일까요? 서울에. 네, 일단은 금액과 관계없이 한 지역을 추천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강남이고요. 근데 이것들은 너무 뻔한 얘기고 답답한 얘기이기 때문에 돈이 좀 경제력이 부족한 뭐 MZ 세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 아니 젊은 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층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지역들은 서울 동부권하고 서부권 지역이에요. 동부권과 서부권 어느 구지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북쪽으로 하게 되면 도봉구, 뭐 강북구, 뭐 노원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이 동부권이 될 거고요. 서부권은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은평구, 서부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드린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은 일자리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업시설, 주거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하게 계획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을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고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배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의 새 아파트들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지역들이 좀 동북권과 서부권에 많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동북권에서는 교통망이 동부선이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될 지역 중에 하나가 노원구에 뭐 상계라든지 중계라든지 이런 또 정비 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동 역세권, 강원도 역세권, 그러니까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서부권에서는 이제 연신내역이 GTX A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GTX A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지역에 또 대규모로 주거 타운이 생기기도 하고 그 지역 자체가 상업시설이 좀 더 많아짐으로써 상업시설도 일자리거든요. 그렇게 일자리, 교통망, 주거시설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지역들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가장 바뀌어 있을 지역으로 예상 추정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왕에 또 지역을 얘기했으니까 아까 강남 원픽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 뭐 워낙에 비싸고 젊은 사람들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향후에도 미래 가치가 강남이 갖고 있는 겁니까? 미래 가치도?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입지에 찾아오게 하는 힘이 많은 지역들이 프리미엄도 높고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강남구가 가장 비싼 이유는요.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기를 많이 해서 비싼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강남구 인구가 52만 명, 53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강남구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75만 명입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다. 근데 거기가 또 갑기업들이에요. 본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같이 협력업체들은 또 글로 찾아가거든요. 그럼 하루에도 300에서 400만 정도 분들이 유동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객들을 받아주는 지역이 강남구이기 때문에 그쪽이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통망도 좋고 인프라도 좋게 생겼던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향후에도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 강남구고요. 또 더 많아질 지역 강남구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지역을 강남구로 꼽는 거예요? 이미 많은 거 아니에요?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GBC라고 하는 이제 부지들 예전에 한국전력 부지, 현대전기차 사옥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연면적만 따지게 보면은 그 GBC 부지에 집중적으로 일할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 월드타워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 잠실역에 있는 연면적이 GBC가 3배가 더 커요. 3배나 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3만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한 개 동도 아니고요. 한 개 블록, 한 개 건물에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코엑스 맞은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봉은사역부터 삼성역까지 영동 지하 도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도 상주 인구가 한 5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생기고요. 또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 가면 마이스라고 지금 또 착공을 할 예정이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거기도 5,000명 정도가 또 일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확정된 것들만 따져도 5만 명이 들어와요.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엄청 높다는 것이죠. 일자리에 있다. 우리 시장 상황으로 좀 가고 싶은데 지금 워낙에 집값이 떨어지고 뭐 경착륙 우려도 높다 그러는데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물꼬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면 뭐를 내놓아야 할까요?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요.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1주택자들 비율이 한 50%가 되고요. 임차인 비율이 한 40%, 다주택자들이 한 10% 전후가 될 텐데 지금 가장 곤욕을 겪고 있는 층들이 1주택자 부분들이거든요. 1주택자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든지 집을 사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 그래서 지금 집이 안 팔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주택자들 혹은 일시적 2주택자들까지는 규제를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속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 가는데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한테는 좀 이자 부담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집을 좀 사기 부담스러운 것처럼 내 집을 살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그런 똑같은 사정 때문에 집을 섣불리 살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아마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전 시간에 해결 방법. 금리 얘기가 아마 왔던 걸로 제가 봤었는데 금리가 좀 많이 파격적으로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주담대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는 뭐 정부가 낮출 수 없으니까 글로벌 경제 동향에 좌우되니까 정부 정책으로 어딘가 하나 딱 건드려주면 뭔가 좀 잘 돌아갈 것 같다. 뭘 건드려줘? 그게 급한 거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태도거든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난 정부까지는 이주택자들도 다주택자로 봤고요. 네. 이번 정부에서는 이주택까지는 실수요자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3주택자, 4주택자, 결국은 다주택자들도 주택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끌어들이게 되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이라든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입니다. 의사결정이.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조금 물꼬를 터줘야지 아마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집을 사줄 수요층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물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임차 주택으로 내놓는 데 있어서의 조금 보완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활성화에는 다주택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뭔가 물꼬를 터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볼 때는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안 사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는 건지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걸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맞추고 고점을 왜냐하면 저점에 사서 상대적으로 고점일 때 파는 것들이 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지만 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해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자가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거주하는 경우는요 10.8년을 거주해요 평균. 한 번 사면 예. 10년 조금 넘게. 그럼 지금 집을 산다 하더라도 당장 집을 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집을 산 가격보다 시세가 빠진다 하더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주택들을 산다고 하면은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꼭 전 국민이 투자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이렇게 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언론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냥 사서 거주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비판을 좀 받았군요. 투기 조정한다고. 예. 그냥 저는 아무 때나 내 집 마련,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살 집이니까 마음에 드는 주택 그리고 좀 이왕이면은 있는 돈을 다 끌어 써서 연끌을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연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모두 동원해서 제일 좋은 입지, 좋은 상품을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게 미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강남처럼. 예,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뭐 개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더 떨어지고 언제쯤 이게 하락세가 멈출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저 능력은 없고요. 예. 그냥 개별 입지, 개별 상품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예. 많이 빠진 게 있고요. 예. 하나도 안 빠진 게 있고 안 이 빠진 것도 시장에도 있어요? 신고가가 갱신되는 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시장이 좀 이상한 시장이었거든요. 예.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마저 하는 것까지 다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입지가 좋은 서울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때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었고요. 예. 그 외의 지역들, 그 지역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매물들을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싼 것들까지 다 올랐거든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2021년도에 마지막 올랐던 것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것들은 조정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 빠지냐는 질문보다는 지금 이 물건을 내가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건 지역에 따라 상품에 다 따라 다르다. 다를 것 같고요. 예.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들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조건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네. 2021년도 전까지는 좀 저렴했는데 2021년도에 폭등을 했다가 지금 빠진 것들은 이게 정말 투자자들이나 투기꾼들이 아니면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시장보다는 자기에 맞는 그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을 쓴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